네, 한 주간의 정치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만이 시간인데요. 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좀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두 분께 따로따로 좀 먼저 여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을 하죠. 예. 국민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하던데 예. 어떤 내용으로 좀 알고 계세요? 우리 정강 정책의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담는 것부터 포함해서 옛날부터 우리 당이 대외적으로는 국민정당, 전국정당을 지향했기 때문에 호남에 대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대하겠다, 끌어안겠다, 뭐 이런 그리고 호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노력 계속하겠다고 표방은 했는데 네. 실천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또 호남 연고자이기도 하시고 네, 네.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남들보다 전향적이시기 때문에 당의 변화를 주도하는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그런 걸 실천으로 옮겨서 시작 그 신호탄 네. 이런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가셔서 국민 통합 또 그 호남 포용의 목소리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께는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쓴소리했던 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로는 민생 외치면서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그 한마디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나 과거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과거사나 검찰이나 권력을 민주화시키는 거 이건 대한민국의 엄청난 숙제입니다. 권력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민생 개혁할 때 손해 보는 거,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거, 뭐 임대인이 자기한테 불리한 법 개정 이런 거에 동참을 안 해요. 승복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민주화되는 거는 우리 민생을 바꾸기 위해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네. 그분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두 분께 따로 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래가 결국 이걸로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그 드렸던 질문인데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그 여야 지지율 지금 변화거든요. 지금 아무튼 이제 종합본부에서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이야기하는 순간에 조사 기호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추세만 이야기를 하면 뭐 역전됐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역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그냥 그 딱 단면만 놓고 역전된 걸로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 그 소속인 김종민 의원께서는 이런 어떤 지지율 변화 추이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수치가 역전이냐 아니냐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이고 또 다른 조사기관은 여전히 한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갤럽은 계속 차이가 그 나죠. 문제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추세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미래통합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읽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최근 우리 정부 여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거든요, 많이.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그 대응들이 있었는데 그 대응들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별로 이제 그 성과가 확인이 안 된 거죠.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거나 불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민들 생각하기에 민주당 미래통합당의 의석수 차이치고는 상당히 많은 의석을 준 거예요. 민주당에.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좀 힘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라. 그리고 그렇다고 또 뭐 일을 못하거나 성과를 못 내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 요구가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해내야 된다,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최근 서너 달 사이에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그런 과정에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 야 이거 좀 힘 세다고 좀 힘자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이 우려 같은 것들이 네. 나타나면서 여야 균형을 맞추려는 이런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께서 지금 진단을 했는데 조혜진 의원은 그 이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누적된 정권 심판 심리가 지금 이 시기에 몇 가지 동기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현실화되고 있다. 그게 지표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럼 다른 요인도 여기 추가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원래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난 이후에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조국 그 사태라든가 또 울산시장 하명 사건이라든가 또 유재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이 실망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정권 심판 민심이 상당히 고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심판을 담을 미래통합당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어허. 또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필요성도 또 있었고 그래서 여당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 일시적으로 좀 유보가 됐다. 우리 조심해야 된다. 예.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받았다. 유례 없는 그런 그 신임을 받았다. 이제 국민이 국회를 완전히 우리에게 맡겨뒀다. 우리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하고 그냥 마구 독주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이 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이게 안 맞았던 거죠. 국민들의 심리를 오해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리고 그런 거하고도 관계 있겠지만은 그 뒤에 벌어진 윤미향 사건이라든가 박원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국민 그 내로남불 그 양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더 실망이 커지고 또 직접적으로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처럼 부동산 정책의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는 심판을 하려고 해도 그 미래통합당이 담을 걸어서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네.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그래도 20대 국회 미래통합당보다는 국민들이 한 번쯤 이렇게 쳐다볼 만한 그런 변화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진단에 따르면 지금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계속 쭉 갈 추세다 이렇게 보십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변수는 있죠. 네. 민주당이 그런 민심을 빨리 깨닫고 겸허한 자세로 돌아오고 네. 국민들에게도 겸손하고 또 야당과도 또 협치하고 이런 노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네.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이제 그 당내 개파 분열이라든가 또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지금 시도하고 있는 개혁과 쇄신의 방향 네. 그리고 수권 정당을 위한 노력 또 그 비전 제시 또 개별 의원들의 그런 이제 분발과 선전 네. 또 원내의 합리적 운영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돼 갈 것이냐. 그 변수에 따라서 이 추세가 계속될지 변동이 올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민 의원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장기 추세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정 국면이고 민주당 하겠다서는 다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시적인 그런 지표라고 보고요. 네. 변화가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 게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했으나 보다 이제 그 악재가 이렇게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게 된 데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상황하고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전당대회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는 아직 지도부를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지도부는 사실상 뭐 한 달 이후, 1년 이후 이런 계획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현상적인 대응을 하고 거의 원내대표에 의존해서 우리 당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 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최고위원회가 이제 정상적으로 한 뭐 2년짜리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네. 당장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서 네. 이런 단편적인 대응 말고 또는 이제 그 현상적인 대응 말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야당하고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한번 되도록일 수 없는 부동산 대책을 만들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도부가 하기는 어려워요. 당장 이제 임기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이어서 사실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또는 불신 또는 걱정 네. 이런 것들을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대응들을 해나갈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뭐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광주를 가시잖아요. 네네네. 광주에 대한 통합 메시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네. 그런 통합적인 메시지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광주에 가서 경주에 표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득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는 정도면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호응이 없을 거다. 네. 본질은 뭐냐면 광주는 지역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지난 50년 동안 기득권 세력이 광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세력들, 약자들에게 해왔던 거를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광주만 찾아갈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의 상징으로 돼 있던 미래통합당이 이제 기득권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서민들과 또 일반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차인, 임대인 이런 문제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광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득권과 결별하고 보통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 이 기조가 유지되면 저는 미래통합당도 아까 말씀 그릇이 네. 좀 유지가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히죠. 이제 8월 임시국회는 개원이 됐고 이어서 바로 이제 9월 정기국회 바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그 정당의 어떤 이 경합의 장은 국회이기 때문에 범위를 여기로만 좁혀가지고 자, 그럼 이 지지율 추이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국회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까 요인이 뭔지 좀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권 정당을 지향합니다. 2년 뒤에 그 정권을 되찾아올 그런 목표와 희망을 분명하게 세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국 정당, 국민 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춰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지역이나 계층,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한쪽도 배제되거나 소홀해서 돼서는 안 된다. 설령 또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 세대가 당장 우리의 노력에 부응해가지고 지지를 보내거나 표를 주는 그런 성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네. 당장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는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그 5천만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방향이고 그 집권 여당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이제 계속해야 되고 또 정기국회 때도 그런 기조 위에서 해야 되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 큰 틀의 비전 문재인 이후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 마스터 플랜을 국민에게 빠른 시일 안에 제시를 해야 예. 2년 뒤 대선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또 집권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놓는 이 컨텐츠를 숙성시키는 이번 정기국회 되어야 될 것 같고 네. 또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 가지고 당장 시급한 이 코로나 사태 해결이라든가 코로나 이후라든가 또 발등에 떨어진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우리 그 보수 정당들이 보여줬던 문제 해결 능력, 컨텐츠 능력, 실력 이런 걸 보여주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민생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김종민 의원님은. 예, 저도 조혜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 그 경쟁이 되는 게 마땅하고 네. 그게 이제 국민들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크게 전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이른바 국난 극복. 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간신히 방역 잡으려다가 다시 또 방역이 지금 급한 이제 발등에 불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내년 되면 이게 이제 경제 위기로 연결되면서 생기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축인데 이 점에서는 정말 야당이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게 IMF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거든요. 함께
정략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고 또 지지율 여기 연연하지 말고 또 여당 그 발목 잡아서 나중에 선거 때 유리한다 이런 생각 다 지워버리고 정말 여기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총선 때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의석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의석수가 차이 나게 된 가장 핵심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정략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저는 미래통합의 가장 큰 실책이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냥 공천보다 이게 더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 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은 여야가 협력해서 가자. 누가 더 협력적이냐. 여기에 이제 어떤 국민들의 그 네네네. 지지도가 좀 갈릴 거라고 보고 예.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민생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 임대차법 이번에 개정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아주 현상적인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른바 선진국 중에 이렇게 임차인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임차인이 주인한테 쫓겨난다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첫 출발을 한 거죠. 근데 이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집 문제, 교육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장 내년이 아니라 5년, 10년 안에는 만들자. 이런 여야 간의 합의가 저는 시도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저는 이게 지금 이 국민들이 앞으로 지지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두 분의 말씀 들으니까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조혜진 의원께서 이제 어떤 마스터 플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김종민 의원께서도 일자리, 교육,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요인 가운데 핵심적인 요인이니까 결국 마스터 플랜하고도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상당히 지금 접근법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목표가 비슷해요. 다만 처방이 다른 겁니까? 혹시? 처방도 저 비슷합니다. 그럼 뭐 근데 싸울 일이 없잖아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이해관계 때문에 좀 싸우는 거지. 네. 그걸 조금 뒤로 물려놓으면 네. 처방도 조정하고 타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언뜻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지도부 교체되면 부동산 관련해서 오히려 근본적인 처방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출마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가 되면 저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 당선된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했던 임대차 3법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 끄기용 그렇죠. 응급 예. 처방이었고 예.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 걱정은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소득 수준에 맞게 그냥 집을 살면 다른 걱정 안 해야지. 내가 소득 수준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집에 사는 거는 그건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김종국께 뭔가 히든 카드를 갖고 계시는 듯이 막 뉘앙스를 막 주시는 것 같죠. 조혜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부가 이제 물러가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최근 21대 국회 개원되고 나서 부동산 입법 마구 양산한 거는 원내 지도부가 이제 주로 이제 한 것인데 부동산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3년간에 23번째, 24번째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거의 한 달 반마다 하나씩 내놓은 셈이 되거든요. 요 근래에는 거의 사흘, 나흘, 일주일 만에 하나씩 계속 내놨습니다. 네. 이건 장기가 아니라 초단기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한번 대책 내놔보고 하루 이틀 반응 보고 또 3, 4일 뒤에 또 대책 내놓고 또 하루 이틀 반응 보고 또 대책 내놓고 그런 식이어서 네. 부동산 문제 해결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문제인식은 같지만은 처방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했는데 그냥 뭉개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결과가 지금 또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데 그 민주당이 그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면은 시장을 존중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시장에 있는 이 다수의 국민들의 꿈과 또 선택, 판단
이런 걸 제대로 헤아려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 저에게 저 1시간 동안 논쟁을 좀 해야 됩니다. 저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방에서 갈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건 정책 그러니까 공방이고 토론이니까 그건 뭐그 네, 필요한 마다할 거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어떤 여야 대표 회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1대1 영수회담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께 각각 1분씩 1분이 안 되면 40초씩 발언 기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김종인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정치의 가장 본질적인 임무는 대화입니다. 네. 정치라는 게 합의를 이루는 업무잖아요. 정치의 목표는 합의인데 합의를 이루는 길은 누가 똑똑하냐, 뭐 누가 표가 많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맨 마지막에 정 안 되면 하는 거고 예. 본질적으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그동안에 끊겨 있었다. 특히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예. 거의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그 우리 뭐 이해찬 대표, 신인 대표 같이 대화도 해야 되고 네. 또 대통령과도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 지도자끼리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 옛날에 이제 독재 시대나 아니면 맹주 시대 때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기로 합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알겠습니다. 비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네.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조혜진 의원님. 서로 진정성이 있고 성과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게 이제 여야 저 영수회담 또 대표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 그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맨날 손해만 보고 뒤통수만 받고 맞고 이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였다.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청와대는 명분을 얻고 우리는 실리를 이제 그 얻어야 되는 것인데 네. 청와대의 그런 그 그러니까 협치가 아니라 협치 쇼만 계속 진행된 바람에 알겠습니다. 우리는 들러리만 쓰고 정작 우리가 반영하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도 반영 못한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같으면 국민들도 기대를 안 한다. 네. 그래서 제대로 진솔하게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야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국민의 그런 뜻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면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국회 모안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